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신장내과 이형석이라고 하고, 이렇게 전망이 좋은 해운대 앞에서 투석혈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이제 구상권 선생님이 생명선 의원을 시작하고 첫 번째 이런 심포지엄을 하시니까 꼭 저도 참석을 하고 싶었고, 불러주셔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가을의 시작 9월 1일에 이렇게 좋은 곳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부산에 오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불러주셔서 또 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석 접근은 일단 복막투석 도관 그리고 혈관 통로를 다 통칭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혈관 통로를 하면은 혈액투석을 위한 접근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AV 액세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투석 혈관이죠. 이 AV 액세스는 과거에는 이스터널 AV 션트였는데 이제 인터널 AV 피스툴라로 발전을 해서 오늘 아마 주된 논의의 대상은 동정맥루와 인졸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동정맥루 그리고 인졸관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아마도 오늘 대부분은 팔에 있는 동정맥루와 인졸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겠죠. 다리에도 만들기도 하는데 흔히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디알 아테리하고 세팔릭 베인을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프록시말 쪽에 연결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위팔에 있는 브라키알 아테리하고 세팔릭 베인을 연결할 수도 있고, 바질릭 베인을 연결해서 트랜스포지션을 할 수도 있고, 인졸관도 아래팔, 위팔, 위에다가도 고리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타입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의 서킷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피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천자는 구역이 있고 피가 잘 돌아서 심장으로 향해서 나가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 어떤 공통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는 중심 정맥을 통과해서 심장으로 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출발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회로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프로그램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새로운 시도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가이드라인에도 그렇지만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한 거 따로 공부하고, 그리고 하이플로우, AV 액세스 또 따로 공부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혈류량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또는 너무 많이 흐르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혈류량에 관련된 공통적인 하나의 묶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느꼈습니다. 아주 좋은 시도고요. 뭔가 그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부산에서 먼저 시작돼서 전국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여기서 생명선언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고요. 자, 그래서 들어오는 쪽, 찌르는 쪽, 그리고 나가는 쪽에 각각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패턴에 맞는 이제 신체 검사상의 이제 이상 소견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인플로우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웃플로우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찾아서, 좁아져 있으면 넓히고 막혀 있으면 뚫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있다가 구상건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찾고, 그리고 투석 시에도 투석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제 우리가 보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의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겠죠. 우리가 잘 보고 있는 흔히 보는 것 중에 하나인 라디오세팔 AV 피스툴라에서는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적스트 아나스토모틱 스테노시스가 되겠고, 미성숙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죠. 브라키오세팔 AV 피스툴라에서는 아무래도 라디오세팔 AV 피스툴라보다는
아웃플로우 쪽에 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나올 내용으로 알고 있는 하이플로우 ABF도 훨씬 발생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랜스포즈 바질릭 ABF 같은 경우에도 이 스윙 포인트에 더 문제가 또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런 스윙 포인트에 대해서 잘 봐야 되겠고, 아웃플로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조금 더 많죠. 예, 뭐 흔히 보지는 않지만 울로 바질렉 에비 피슐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플로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생명선언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라치 에비 피슐라라고 해서 퍼포레이팅 베인을 프록시말 라디얼 아테리 또는 브라키얼 아테리에 문합을 해서 듀얼 아웃플로우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아웃플로우 쪽에 생기는 그런 합병증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요즘 아마 생명선언에서 자주 시도하고 계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조혈관 같은 경우에는 포어암에 만들거나 어퍼암에 만들거나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공신장실에서 아테리얼 림, 그 다음에 베너스 림이 서로 반대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아직도 가끔 동맥바늘과 정맥바늘을 반대로 찌르는 경우가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 미리 알고 동맥지와 정맥지를 헷갈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이 또 하나 기억할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조혈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맥문합부 쪽이 좁아지니까 아웃플로우 쪽에 스테노시스가 자주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웃플로우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신체 검사상의 그 문제들 또는 클리니컬 인디케이터스들이 자주 목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브라키얼 베인에 문합을 했을 때인데, 브라키얼 베인에 이렇게 정맥 문합을 했을 때는 사실 이 문합부 근처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장에 걸쳐서 브라키얼 베인에 다 디퓨즈하게 좁아지는 경우도 흔히 목격이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합병증들이었고, 사실 오늘의 또 주된 주제 중에 하나인 하이플로우 에비 피슐라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동정맥류의 심독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관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정맥류는 익스트라 카디악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PDA처럼 PDA의 페리퍼럴 버전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동정맥류나 인졸관은 우리가 혈액투석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사용은 일주일에 3번 월수금 또는 화목토 4시간씩 이용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12시간 쓰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근데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2시간 사용하는 거니까 7% 정도 쓰고 있는 거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피가 괜히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장에 많이 안 좋다. 특히 필요 이상으로, 투석에 필요한 만큼의 이상으로 피가 너무 많이 흐르는 경우에는 심장에 좋지 않겠다라는 것이 요즘 화두입니다. 동정맥류나 인졸관은 만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투석을 하기 전에는 관상동맥 질환의 어떤 뭐 협심증이나 또는 심근경색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 사망의 원인이었다가,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유지 혈액투석 환자에서는 그런 문제와 함께 LVH와 같은 LV 매스에 관련된 그런 스트럭처럴 디지즈에 의한 사망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인 위험 인자들을 조절하는 것들이 일반 인구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혈액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혈액투석을 하지 않는 분들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서는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나거나 그렇게 연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뭔가 더 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혈액투석이라는 것은
혈액투석 그 자체로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 4시간 동안 피를 돌린다는 게. 그래서 혈액투석 그 자체에 의한 심독성, 그리고 아까 이제 하나의 서킷이라고 그랬는데 심장 위에 그 동정맥류나 인졸관이 주는 그 심장에 대한 부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우리 인공신장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혈액투석 환자분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그런 환자군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동정맥류의 심독성, 카디악 톡시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투석혈관, 나쁜 투석혈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투석혈관이 좋지 않으면 투석이 잘 안 되고 유독증이 잘 해결이 안 되고 투석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생존 사망률이 올라가고, 2006년도에 K독기 가이드라인만 해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2019년부터 새로 바뀐 가이드라인에서는 오버 펑션을 하는 것도 똑같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자주 간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혈액투석에는 문제를 안 일으키거든요. 혈액투석은 잘 되거든요. 이렇게 혈류가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이제 혈액투석에도 문제가 생기고, 일단 투석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당장 신체 검사뿐만 아니라 혈액투석에서도 뭐 알람이 울린다든지 그런 모니터링의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우리가 눈치를 채고 조치를 취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혈액투석 치료 자체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지속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도에 새로 나온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이런 문구가 새로 이제 생겼는데요. 주기적으로 투석혈관에 그 혈류량이 너무 과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혈류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좀 줄여준다든지 해서,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심장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 환자분들의 심장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점차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마침 생명선 의원에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